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성냥 파리 소녀를 잊은 그대에게, 작가 최충언, 출판사 책 읽는 고양이,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성냥팔이 소녀를 잊은 그대에게. 모두 어릴 적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간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를 보며 성냥 한 값 사주지 않는 동화 속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는 성냥팔이 소녀의 성냥을 기꺼이 사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냥팔이 소녀를 본 적이 없다고, 그렇다고 답할 그대에게 이 책을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성냥팔이 소녀를 잊은 그대에게는 가난을 편애하는 외과 의사가 만나온 홈리스, 도시빈민, 의료 소외계층, 이주 노동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은 온 곳에 존재하지만 보아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했던 동화 속 삶을 지금 현실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약 받으러, 소독하러 다시 오라고 해도 오지 못하는 그들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외과 전문의입니다. 1965년 송도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부산 달동네에서 태어나고 그 골목에서 자랐습니다. 1981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 그는 1년 뒤인 1982년 3월 18일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에 연루되어 최기식 신부님과 문부식, 김현장 등과 함께 구속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 중 카톨릭 세례를 받으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83년 12월 23일인 그의 생일이자 세례를 받던 날 석방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자선병원인 고호병원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카톨릭 센터의 무료 진료소, 도로시의 집 설립에도 참여하는 등 이주 노동자 진료를 도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과 쪽방촌, 달동네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진료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노숙인에게 관심을 가져왔던 저자는 요양병원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부터 노숙인을 위한 아우리칭을 하였습니다. 프롤로그. 조금 가난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 조금 가난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제 어머니께서는 모든 사람이 조금씩만 덜 가지면
한 사람 몫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식탁에는 항상 한 사람 몫에 자리가 더 있었어요. 이 말은 피터 모링과 함께 카톨릭 일꾼 운동의 창시자이자 평생 가난한 이를 위해 일한 도로시 데이, 행동가이자 명상가, 1976년 8월 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세계 성체대회에서 마더 테레사와 함께 강연자로 초청받아 팔순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힘찬 목소리로 했던 말입니다. 부와 권력, 성공, 출세 등 모두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향을 추종하고 이야기 나누며 나름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조금 가난해지도록 노력합시다라는 말은 다소 낯선 주장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아무도 지향하지 않는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다른 방향으로 불빛을 비춰보려 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성냥팔이 소녀가 있습니다. 추운 밤사이 소녀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날이 밝고 소녀가 얼어 죽은 모습을 보고서야 한 값이라도 사주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소외란 늘 이런 식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처참한 속살이 드러났을 즈음 그저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는, 그래서 근본적 해결 없이 되풀이되곤 합니다. 여기 실린 글들은 독자들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고 읽기에 불편한 글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노숙자, 이주 노동자, 미혼모들의 아이들, 홀로 사는 노인들, 국가폭력의 희생자들, 쪽방촌 사람들, 발달장애인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선병원인 구호병원의 외과 의사로서, 가난한 달동네의 개업의로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도로시의 집과 쪽방촌의 사랑 그루터기, 무료 진료소 의사로서 만난 환자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거리의 사람들, 성당사의 복지분과 활동과 인연이다 만났던 사람들과 부대끼며 느꼈던 점을 그때그때 기록했던 글들입니다. 모두가 지향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 시대 우리와 공존하는 이웃임에 틀림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랄까요? 개인의 가치관 형성은 삶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저는 영어의 몸이 되었던 경험을 했고 특이하게도 교도소에서 카톨릭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경험이 50 후반 줄에 들어선 나에게 좋은 삶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좁은 독방의 생활은 외로워서 닥치는 대로 잡식성의 독서를 하며 200권은 좋게 읽고 출소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경건한 시간이었죠. 사회의 변혁을 위해 제가 당시 내린 결론은 어떠한 이념도 아니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아직 소년수여서
김천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김천은 분지여서 겨울에 유난히 추웠습니다. 어느 날 수녀들이 뜨개질을 한 털실 담요와 털장갑이 들어왔습니다. 한 땀씩 뜰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짰다고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온몸에 2번 반을 감을 정도의 털실 담요였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추운 겨울을 버텨낼 수 있었던 저만의 행복한 추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 교리를 가르쳤던 수녀님께서 저의 손을 꼭 잡으며 사랑은 인내입니다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란 걸, 그것도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메르세데스 소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의 주옥 같은 노래 중에 모든 건 변하네 가 있습니다. 피상적인 것, 심오한 것, 생각의 방법도 변하고 태양의 궤도, 맹수의 털, 늙은이의 머리칼도 변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한다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곁을 떠나 멀리 있어도 내가 살던 마을과 사람들, 그들과 함께한 고통과 기억,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네. 사랑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4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뇌혈관 질환, 말기암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가난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둬놓고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소연을 듣는 것이 일과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또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징표를 잘 읽어야 합니다. 시대의 징표는 역사의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어난 일들, 그 일들의 주위 상황, 그리고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가난이 우리 시대의 징표라고 이해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제 삶의 모토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입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편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전부 옳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러한 선택이 옳다는 것을 경험으로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타인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선을 베풀면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가난한지 이유를 물으면 색안경을 끼고 보죠. 자선이 많아졌다는 것은 평등이 후퇴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희망을 버리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근본적 예방보다는 일시적 피해 복구를 우선시하려는 것이니까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늘어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 먼저 배고픈 강도가 생기지 않도록 애쓰고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고 더불어 나누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요? 앞만 보고 달리는 사회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연민과 공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말을 하지 않거나 글을 쓰지 않더라도 묵묵히 실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해야 할 의무 중에서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 한 가지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이 책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조금이나마 행하려고 노력하는 경험 가운데 쓴 글들입니다. 우리 이웃에게서 보이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냥팔이 소녀를 잊었지만 잊었다는 것은 알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 책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잠자는 양심을 깨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빌어봅니다. 이 시대의 성냥팔이 소녀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공감과 연민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도로시 데이의 말처럼 조금 가난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책 속의 주인공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대개 노숙인 문제를 여전히 동종의 시각으로 본다. 나는 이런 시각이 불편하다. 동정으로 보면 노숙인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지하도 계단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하나 건네주지 못해 마음에 걸려요. 돕고는 싶지만 적선한 돈으로 술을 마시니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지나치고 나면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죄 지은 것 같아요. 적선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면 많은 것 아닌가. 우린 살면서 불쾌한 경험을 한다. 우리가 가끔 겪는 노숙인에 대한 불쾌한 경험은 대개 이런 것이다. 술 냄새를 풍기며 불결한 손을 내밀어 돈을 달라고 한다. 아무 곳에나 드러누워 잠을 잔다. 행패를 부리거나 상스러운 말을 짓거린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 지하도에서 술을 마시며 함부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버린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윤리적인 당위와 현실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한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연민의 감정에서 출발된다. 연민 없는 사회를 어떻게 사람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민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인권의 문제이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같은 기본 인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노숙인의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는 개인의 느낌이나 체험의 문제가 아니다. 노숙인이 불쌍하기 때문에 돕는다는 생각을 넘어선다. 그들도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이다. 따라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이성적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최저임금 10,000원 문제도 그렇다. 자본의 처지에서는 임금 인상을 좋아할 리가 없다. 기업은 언제나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다. 그러니 정재계나 보수 언론에서의 반대는 불보듯 뻔하다. 중소기업가나 자영업자 쪽에서 시급 인상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최저임금제다. 수구 기득권 세력이 여러 이유를 대며 반대하더라도 진보 세력은 그 사안이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라면 꼭 필요한 단 하나의 가치 실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이웃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보고 동정심이나 연민의 정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나쁜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을 때는 동정심이나 연민의 정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사람이 인간인 이상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들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도록 방치한다면 그것은 한 인간이 방치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치가 추락하도록 방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이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집을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국민들의 정서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빈부격차로 인해 집을 못 가진 사람도 절반이나 된다. 노숙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주거를 보장하라고 하면 당장 나도 집이 없는데 홈리스에게 주거를 제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주거권의 문제는 사유재산권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토대에 관한 공공의 문제라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노숙인의 문제는 복합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숙 문제를 실업의 문제로 생각한다. 실업이나 파산, 가정의 붕괴, 건강 악화,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 등의 원인 외에 주거 문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주거 문제는 노숙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기도 한다. 집이 없어서 노숙을 하지만 노숙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집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빈곤 계층 중에서 노숙인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주택 제공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숙인 복지 정책은 그들이 비노숙인의 눈에 띄지 않기만 하면 끝이다. 지난번 아웃리치에서 만났던 R군의 경우가 떠오른다. 구포역에서 만났는데 노숙을 한 지 4년 되었다고 했다.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승합차에 태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고 2학년을 중퇴하고 공사장에서 살아온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가슴을 울렸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전기 설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러나 어릴 때 다친 다리와 사고로 성한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한 뒤로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자연스레 노숙을 하게 되었고 음식도 쓰레기통을 뒤져 먹었다고 한다. 알고는 현재 응급 잠자리를 거쳐 자활센터로 들어갔다. 곧 무릎 수술을 하고 마음과 몸을 추스린 후 당분간은 자활센터에서 생활해야 할 것 같다. 경사진 곳에 나무로 만든 데크 밑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상상이나 해본 일이 있을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지만 우리들의 눈에는 알군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무려 4년 동안이나 말이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 노숙인에게 한 푼을 쥐어주는 일은 노숙인의 인권이 보장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쉽고 간단하다. 인권의 문제는 쉽지 않은 길이다. 그렇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 찬반 논의에서 보듯 최저임금 노동자의 얇은 월급 봉투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보조리를 깨부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일만 남겨져 있을 뿐이다. 2017년 가난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 겨울이면 노숙자들도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한다. 겨울에 부산역 지하도에 노숙자가 부쩍 늘어나는 이유다. K씨를 본 것은 병원 접수대에서부터 배가 아프다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복도를 지나다 마주친 게 처음이었다. 환자 상태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위급해 보였다. 옆에는 환자의 살림 보따리인 듯한 짐이 있었다. 보호자도 없고 의료 급여 카드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은 견디기 힘든 복부 통증으로 연신 아픔을 토해내는 깡마른 몸뚱이 뿐이었다. 일단 접수를 하고 급하게 복부 사진을 찍어보니 기계적 장폐쇄란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대장이 풍선이 터질 듯이 늘어나 있었고 소장은 늘어나고 부어올랐다. 복부 진찰을 할 때 보니 백가죽은 바늘만 찔러도 피식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청진기를 대니 쩌렁쩌렁한 금속성 장 운동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는 기계적 장 폐쇄라 응급수술을 해야 할 판인데 K씨가 알려준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화 잘못 거신 것 같네요. 하는 대답뿐 수술 동의서를 써줄 가족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K씨는 집 나온 지 오래된 노숙자였던 것이다. 검사 결과는 더욱 비관적이었다. 혈압은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맥박이 빠르고 열도 나고 백혈구 수치가 25,400을 넘어 폐혈증 상태로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장 폐쇄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복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유착성 밴드가 장을 졸라매는 것인데 K씨의 복부에는 20년 전
복막염 수술을 받은 상처가 있었다. 암이나 탈장 등 원인은 수없이 많다. 수술은 해야겠고 가족과는 연락이 안 되고 이럴 때는 동사무소나 경찰에 연락하여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빠르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우선 수술 준비를 하면서 장이 막힌 원인을 찾기 위해 CT 촬영을 하고 신원조회를 통해 형이 부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 수녀의 말로는 형 집으로 전화를 하니 형수가 받는데 형은 직장 나가고 없고 시동생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뚝 끊었단다. 다시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우리 병원은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응급수술을 하는데 수술 동의서에 서명만 해달라고 하자 그제야 병원에는 오겠단다. 젊어서부터 애를 먹이더니 어쩌니 하면서 CT 결과는 최악이었다. 직장암이 퍼져 골반에 전이 된 상태여서 근치 수술은 불가능하고 복부에 인공항문을 내는 수밖에 없었다. K씨에게 물어보니 대변은 고사하고 방귀를 낀 지도 보름쯤 되었다고 한다. 직장이 암으로 인해 완전히 막힌 것이었다. 환자는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형수가 병원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형수는 말했다. 우리는 삼촌이 죽든지 살든지 관심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생각했다.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안 되겠어요? 빨리 서명만이라도 해줘서. 그리고는 수술실로 직행했다. 수술용 브러쉬에 소독액을 듬뿍 묻혀 애꿎은 양 팔뚝과 손을 뻑뻑 문지른다. 세상이 와 이렇노. 궁시렁거리면서 수술복을 입고 수술용 고무장갑을 끼고 수술대 옆에 선다. 기도가 끝나고 메스를 집어들고 피부 절개를 한다. 복막이 열리는 순간 부풀어 오른 창자가 와르르 쏟아진다. 도저히 도로 담아 넣을 수가 없다.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삐져나오고 골반 밑으로 손을 집어넣으니 어른 주먹 크기의 암덩어리가 단단한 돌처럼 직장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인공항문을 만들기 전에 똥으로 가득 찬 창자의 내용물을 빼내야 한다. 간호사에게 세척할 생리식염수를 대량으로 준비시키고 소독된 세숫대야를 받친 후 대장에 절개를 가한다. 피 하는 소리와 함께 구린 방구 냄새와 내려가지 못한 부패한 음식물이 똥이 되어 콸콸 쏟아져 나온다. 마스크 속의 코를 연신 킁킁거린다. 장이 막힌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약 20분 동안이나 창자 속에 변을 짜냈다. 그 다음엔 생리식염수로 똥이 범벅이 된 복강을 씻어내고 또 세척하고 이젠 늘어나 창자가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고 세균의 독소로 장에 염증이 생겨 썩은 부위에 절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다행히 절제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다음은 원 위부의 대장은 그냥 봉합하고 근위부의 대장을 좌하복부에 구멍을 내고 인공항문을 만들어준다. 다시 생리식염수로 복강을 세척하고 출혈 여부를 확인한 뒤 드레인을 받고 절개 부위를 꿰매주는 것으로 수술은 끝났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
비몽사몽간의 수술 부의 통증을 호소한다. K씨는 자기가 암이란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았다.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분명히 알았는데 왜 나에게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컨대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두려웠던 것 같다. 암 수술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그런 상황인데 노숙자가 오죽하랴. 수술한 다음날 아침 회진 시간에 들르니 그는 쑥 꺼진 배로 한쪽 다리를 꼬고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수녀님, 이제 통증도 없어졌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겠으니 TV 좀 켜주이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K씨는 젊을 때 노래를 잘해 딴따라 생활을 했다고 들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누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번 한 달 후 퇴원하는 날이 되자 K씨는 고맙다며 다음에 또 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보따리를 들고 병원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입원 좀 시켜달라며 외래를 찾았다. 아니나 다를까 인공항문에 붙인 비닐 주머니는 다 뜯어지고 휴지를 덧대어 놓았다. 퇴원 전에 그렇게 교육을 시켰건만 형님 집에 얹혀 사는 것이 힘들고 등도 당긴다면서 꼭 입원을 다시 시켜달란다. 이럴 땐 강공법이 최선이다. 내가 당신 똥 닦아주는 사람입니까? 하고 소리부터 빽 질러놓고 인공항문 주위 오염된 곳을 닦고 세척한 후 임시로 인공항문 백을 달아줬다. 그러고 나니 인공항문 관리가 잘 되었다. K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에서 MS콘틴 서방정 마약 진통제를 복용하며 그런 대로 견뎌내고 있었다. 지난 여름 K씨는 경구 진통제로는 도저히 통증을 참을 수 없다며 형수와 함께 다시 병원에 왔다. 소변을 보기가 힘들고 혈뇨가 있다고 하였다. 직장암이 방광까지 전이되었나 보다. 빈혈이 심하고 온몸은 부어 있었다. 수술 후 퇴원에서는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어 매달 동사무소에서 20여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데도 계속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한다. 형은 재래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형수는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던 터라 인공항문을 달고 조카들과 한방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웠을 터였다. 이제는 입원시켜 마지막을 편하게 맞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를 해주는 일만 남았다. K씨는 45일간 입원한 후 고달픈 지상에서의 순례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떠나기 며칠 전 K씨는 말했다. 과장님, 그동안 고마우십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미운정 고운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형도 그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를 간병하던 형수는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여 입원했다고 전했다. 다음날 저녁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영화실에 들렀다. 영정 속의 K씨는 날 보며 물끄러미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말했다. K씨, 고함을 쳤던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래요? 용서해 주실 거죠?
가난한 이웃의 문제, 특히 잠잘 곳이 없어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의 문제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리라.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고귀하게 죽어갈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노숙자들의 몸에서 풍기는 고약한 냄새를 병원 수녀님들은 가난의 향기라고 말한다. 가난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기며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캐시와 반가운 재회에 포옹을 하고 싶다. 2004년. 어느 독거 노인을 보면서 조시 할아버지는 독거 노인이다. 5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낸다. 그는 남부민동의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 사는데 폐가 좋지 않아서 만성 폐색성 폐질환인 폐기종을 오랫동안 앓고 있다. 거의 바깥 출입은 하지 못하고 서구 복지관에서 배달해주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 몇 달 전부터 할아버지의 형편을 알게 되어 송도 성당에서 생계비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종종 들러 청소도 하고 바퀴벌레 약도 치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건강도 체크해드리던 분이다. 유일한 혈육으로는 울산에 사는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채무 관계를 피하기 위해 할아버지 앞으로 8천만 원을 입금시키는 바람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물론 나중에 조카가 돈을 찾아갔고 할아버지는 어두운 아파트 골방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약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외롭게 살아간다. 전에 광산에서 일하셨는지 진폐증이 의심되고 폐가 좋지 않아 기침 가래에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 아파트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 밥을 해 드시기가 힘든지라 방문해 보면 배지밀에 빨대를 꼽아서 조금씩 빨아먹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번은 돼지국밥이 되게 먹고 싶은데 밖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 하셔서 사실은 사 먹을 돈도 없지만 사다 드린 적도 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생계비 지원도 마다하신다. 복지관에서 오는 점심 도시락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 차곡차곡 쌓여있고 아예 방문을 해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울산 조카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여러 차례 방문한 뒤 겨우 문을 열어주셨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다. 꼼짝없이 누워서만 생활했는지 머리맡에 배지밀 팩만 나뒹굴고 수염은 더부룩하게 자라 영락없는 영양실조 상태였다. 방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바퀴벌레가 전부였다. 할아버지를 설득하여 구호병원에 입원시키는데도 여러 날이 걸렸다. 입원시키려니 보호자 문제며 간병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울산에 있는 조카를 부르고 대소변 받는 일과 식사 보조를 위해 간병인을 주간에는 서구 복지관에 연락하여 부탁하고 밤에는 사야 했다. 영양실조뿐만 아니라 묻는 말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 와중에 또 정신이 들면 조카 걱정을 하시고 얼마 안 되는 아파트지만 조카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신단다. 조카에게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야간 간병인을 구해달라고 하니 그건 본인이 해결하겠단다. 서구 복지관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오더니 12월 1일부터 간병인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그 전까지는 성당 빈체시오 회원들이 돌아가며 간병하기로 하였다. 전국적으로
60일만여 명이나 된다는 독거노인들. 그나마 요양소에 들어가려면 자식이 없어야 하는데 부모 봉양도 하지 않는 자식놈들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노년이 쓸쓸히 보내고 있다. 길거리 무료급식, 사회복지관이나 교회에서 보내오는 도시락에 의존하여 최소한의 식사 생활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고 달동네를 조금만 걸어보면 흔히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우리 이웃의 문제이다. 어느 요양원에 수용 중인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자식과 며느리가 똥 싸고 오줌 싸면 나가 죽어 라고 말해요. 손자도 나가 죽어 하며 발로 찹니다. 조할아버지는 입원 후 몸 상태가 좋아지고 걸을 수도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면 병원 수녀님과 상의하여 장림에 있는 마리아 수녀의 구호소에 보낼 계획이다. 아내와 사별한 후 늘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던 할아버지. 구호소에서 수녀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비슷한 처지의 또래 할아버지들과 말동무도하면서 여생을 품위 있게 평화롭게 보냈으면 한다. 우리 모두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보자.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 2006년. 에필로그.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한 판의 바둑에서 질 때마다 한 수를 배운다고 합니다. 복기를 통해 두어진 순서대로 검토하면서 나의 잘못된 수나 상대방의 좋은 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둑 실력이 는다고 합니다. 복기는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출판사에서 보내온 교정지를 읽어나가면서 복기를 떠올렸습니다. 의사로 지내온 30여 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동을 받는 경우는 지난날의 어떤 기억과 맞닿을 때가 많습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책을 읽다가 과거를 해석해주는 문장을 만났을 때나 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에 대한 냄새가 떠오를 때처럼 말입니다. 의사로서 과거를 반추하면서 드는 생각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 행동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다짐했던 그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비록 시지푸스의 바위일지라도 말입니다. 의대 새내기 때 읽은 세 권의 책이 기억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닥터 노먼 베슨,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입니다. 독일 라치아에서 저항한 미넨 의과대 학생 한스 숄, 사회를 치료한 위대한 캐나다 휴머니스트 흉부외과 의사 노먼 베슨, 알제리 독립 전쟁에 투신한 정신과 의사 프란츠 파농의 삶을 배웠습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저항하는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금은 고인이 된 세 분이 생각납니다. 저의 인생의 세 분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장기려 선생님, 가난하고 소외된 병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료해 주셨던 선우경식 요셉의원 원장님, 그리고 아프리카 남수단 톤지에서 인수를 펼쳤던 이태석 신부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의예과 2학년 때 강의실에 오셔서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선우경식 원장님은 서울과 부산에서 만났을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사로서 고귀한 삶을 살다 가셨죠. 이태석 신부는 저와 동갑내기입니다. 사제품을 받고 제가 다니던 성당에서 첫 미사를 마친 뒤 등나무 아래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분이 의사 신부로서 펼친 사랑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때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외에는 뚜렷한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의 저는 환자들의 코로나 블루가 걱정입니다. 날마다 면회를 오던 가족이 왜 이리 오지 않느냐, 자식들이 나를 버렸나 보다고 생각하며 오는 와상 상태의 어르신들을 날마다 만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치매나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말이 통하지 못하는 분들께 회진 시간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살기가 고달픈 시절에는 가난한 이웃들이 더욱 고통을 받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위대하고 초라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사랑이듯이 누구나 코로나 블루를 앓는 시대에는 빈곤의 덫에 걸린 가난한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 그분이 머무시지 않을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일,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일,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일, 집 없는 사람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는 일, 아픈 사람과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일,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는 일, 비루한 인생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수 이승철이 부른 노래 사랑 참 어렵다를 저는 좋아합니다.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부족한 사랑, 참 어렵다. 가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해야 할 의무 중에서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 한 가지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이념이나 종교를 떠나서 우리 모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난한 이웃에 대한 불편한 진실의 글들을 모아 에세이집을 내면서 지구상의 나무를 없애는데 일조하지는 않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출판 현실에도 책을 내어주신 책 읽는 고양이 출판사 가족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징표를 잘 읽어야 합니다. 저는 가난이 우리 시대의 징표라고 이해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사회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연민과 공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냥팔이 소녀를 잊었지만 잊었다는 것은 알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 책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잠자는 양심을 깨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빌어봅니다.